자, 그러면 이제 공상당의 공산군의 항전과 국공 대립을 이제 보겠습니다. 장정 이후에 이제 그 군사력과 경제력에 위축된 공산당은 일본과 전면 전쟁이 벌어지자 정치력을 발휘해서 군사 경제적 측면에서 낙후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공산당은 이제 그 지구전과 유격전을 항일 정수로 이제 채택했는데 공산군은 유격전을 이제 전개함과 동시에 일본군 점령지의 후방에 들어가 전국, 국 항해 근거지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일본의 이제 점령 방법은 모든 그 지역을 다 장악할 수 없으니까 주요 도시들과 그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나 철도를 장악하는 방법이거든요. 정과 선을 지배하는 방식인데 이 그 공간 지역 있죠. 면은 그 나무 지역, 그 나무 지역을 공산당이 장악해갖고 여기에 이제 소비에트를 만드는 방식으로 공산당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공산 그 항일전 초기에 일본군이 국민정부군과의 전면 정쟁 때문에 우선을 여겨 주요 도시를 함락시키냐 보급선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산군은 그 틈을 타서 유격전을 벌이고 그 근거지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었다. 즉 일본군의 침공으로 국민정부군이 퇴각한 후 무정부 상태에 빠진 총량에 들어가 구국을 기치에 내서 내세운 공산당이 민심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그리하여 이제 팔로군은 하복 지역의 곳곳에 항일 근거를 세우고 새로 조직된 신사군. 신사군은 예전에 강남에 있었던 이제 그 군대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 그 연안 있죠. 연안은 이전에 이제 그 루이진이라는 곳이 있었잖아요. 루이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강남에 소비에트가 있었는데 이때 루이진이 그 뭐냐면 함락됐지만 그 주변에 소비에트는 계속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녀 세력들을 합쳐가지고 신사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사군도 어마어마해요. 여기 일단 병력이 10만에서 20만 정도 되거든요. 자, 이 신사군은 하중 지역에 근거지를 세웠으며 하남 지역에서는 광주가 함락된 뒤부터 근거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1938년에 팔려군이 전쟁 전에 3만 명에서 15만 6천 명이었고 신사군도 1만에서 2만 5천이에요. 10만이 아니고 2만 5천 정도 되네요. 네, 제가 수정할게요. 자, 국민정부군과 일본군의 전선이 확대되고 전쟁의 크기가 넓어져서 일본군의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공산군의 이런 발전 추세는 1940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서 전쟁 초에 4만 명이었던 것이 80만에 늘어났고 당원이 국민당이 4만 5천에서 50만까지 늘어났다. 10만 명 맞나? 초기 때 병력 같은데 제가 예전에 심사하고는 10만 명 정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공산당 지배 인구가 1억이 다 했다. 자, 국민정부군의 패배가 공산당의 지배 지역에 확대시켜 나간 거다 했는데 이 신사군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양자강 중화조에서 이제 항일전에 수행하기 위해 1937년 10월 대장정 때 강남에 나와 있던 유격 부대들이 개편한 중국 공산당 군대로 정식 명칭은 국민혁명군 신편제사군이다. 그래서 군장에는 엽정이 있고 부군장에는 항영 등이 임명되었다. 일본군과 국민정부군의 압박을 받은 어려운 환경 중에 확대해 나가 1940년에는 10만 명이 10만 명. 초창기 때가 이제 2만 5천 명이고 나가서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예. 자, 1941년 1월 한남사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한남사변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신사군이 국민당의 그 허락하에 이제 병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민당들이 이제 뒤를 친 기습 공격한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한남사변 때 많은 이제 국민당 공산당 군들이 많이 죽고 포로 잡히고 특히 여군 같은 경우 사창까지 갖다 팔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큰 타격을 받았어요. 이 한남사변. 그래서 한남사변 때 중국 공산당에서 난리가 났어. 아니 그래도 지금 항일 그를 목표로 제2차 국공합작을 맺어냈는데 어떻게 이제 사전에 양해받고 군대를 이동했는데 공산당 국민당군이 우리 공격하냐? 그 이참에 그냥 끊자. 그렇지만 그 모택동이 이제 참았죠. 예, 꾹꾹 참았어. 아직은 때가 이르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연장은 됐지만 이 한남사변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 자, 하여튼 새로운 군장 진위 시야에 재건하여 항일 근거지가 늘려갔고 예정기의 하동 야전군 제3 야전군으로 개편됐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잠깐 상식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군대 편제 단위를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자, 군대가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소대가 50명, 중대가 20명, 대대가 이제 80명, 800명 정도 되고요. 연대급이 한 3,000명 정도 돼요. 한 개 연대가. 그래서 이제 보통 세 개의 연대가 합쳐서 사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하고 연대 중간에 여단이 있어. 5,000명에서 6,000명. 사단은 이제 뭐 편제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10,000명에서 15,000명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단 몇 개를 합쳐서 군단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군단은 이제 좀 해갖고 한 두세 개 묻혀서 군이라고 하거든요. 군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10만에서 한 20만 정도 되는 병력을 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1군, 2군, 3군, 6군에는 세 개 군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보다 더 큰 게 이제 방명군이라고 해. 예. 그래서 방명군은 보통 50만에서 100만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편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뭐 사단 나오고 군 나오고 뭐 방명군 나오고 그런데 대충 이제 진작해서 이 정도 규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신사군 있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지배 지역에 늘어난 것은 공산당의 항일전 도중 활동의 역점을 근거 작대 강화로 잡은 데 기인했다. 자, 이렇게 공산당 근거지가 늘어나게 되자 일본은 공산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토족 정도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보급망을 끊고 규모가 커지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대규모 속탄전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속탄정에 들어가 포위망을 강화하고 경제 봉쇄를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상강 정책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했죠. 자, 이에 대항해서 팔려군과 신사군은 1940년 8월부터 민중을 동원해서 대규모 반격을 나섰고, 이게 이제 백단 전투라고 하죠. 백단 전투. 그래서 백단 대전이라고 또 하는데 100개 여단을 동원해서 펼쳐진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개 여단이면 잠깐만 대충 따져도 한 60만, 5, 60만 정도 동원해가지고 이제 했던 전투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백단 대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스케일 장난 아니게 이제, 근데 대단하더라고요, 영화. 중국 정부에서 만든 영화 같아. 예. 자, 하여튼, 이것이 꼭 백단 대전인데, 한국의 주요 철도에 대한 기습 공격, 일본 경비대 습격 등으로 일본군에 큰 피해를 입었으나 공산군도 그 희생이 컸다. 또 일본은 백단대전을 계기로 북부 중국의 공산당 근거지에 대한 소탕 작전을 강화해 유격 부대와 근거지의 사람들 모두 죽이고 물자를 빼앗고 신락을 불태우는 상강 작전을 펼쳤다.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항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팔려군하고 그 당시 조선 우용군이죠. 우용군이 이제 뭘 했냐면 반소탄정을 했죠. 소탄에 대항해서 뭐 뭐냐면 대항한 전쟁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예전에 이제 그 잠깐 한국사 읽어보면 반소탄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일본이 소탄전 벌이니까 그 반대해가지고 대항한 전쟁 그 전투를 반소탄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소탄전. 자, 공산당이 이와 같이 이제 그 항해전의 와중에 근거지 확대하고 있었던 방면, 국민당의 무한히 함락된 후 왕정이가 중국의 중경에 탈취해 일본과 합병을 고집하는 등 그 지도부 내 내부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장개성은 독재 체제를 강화해 당, 군, 정에 일어나요. 국방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되었고 반공의 방침을 세웠다. 자, 이러한 독재 체제 강화와 어울려 지방에 대한 경제 통제를 강화했으며 지식인, 언론의 반독재 저항과 운남 군벌을 비롯한 지방 군벌들 반발을 초래했다. 장개석의 통제 강화, 소극적인 항일, 반공 조치로 인한 항일 통일 전선의 불안을 느낀 중간파 정각이나 지식인들은 재헌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재헌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그 뭐냐면 헌법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5헌법이라는 헌초라는 걸 만들긴 했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실행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식 헌법을 만들어갖고 민주동맹이나 뭐 하여튼 이런 중간파 정객들이 그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 장개석 이걸 탄압을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공산당 같은 경우에 뭐 민주화 조치를 한다면서 이 중간파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가식에 불과하긴 했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파들이 공산당에 이렇게 붙었던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그 당시 중일 전쟁 안에 자기들이 또 뭐 일본하고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어. 그리고 이제 지방 군벌들 간에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쭉쭉 있고 한남사변만 읽어볼게요. 아빠 이제 한남사변 여기 내용이 있죠. 예. 제가 그 한남사변 같은 게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 안희성 남부에 돌방한 국민 공산당 무력 충돌을 밝힌데 그때 계기를 갖고 그 많은 이제 신사군들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총사군은 양자가 있남에 신사군 양자가 이북을 이동시켜 인정했는데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정부가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상당수가 전사해갖고 죽었다. 야, 이거는 이게 한난사변이거든요. 이 한난사변 때 그 뭐냐면 이때 이제 공산당이 이거 깨자 국공합작. 그렇지만 겨우겨우 유지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냉정하게 대체해서 한일 통일 정서를 유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공산당은 이제 그 당시 국민당 지역에서 반독재 민주화를 요구한 중간파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공산당의 항일과 결부된 여러 가지 대민족 책도 이들 유인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됐는데 2차 국공합작 이후에 소비에트 정부가 국민정부 시하의 지방정부를 격화되면서 공산당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토지혁명을 급격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항일에 협력했던 지주에게는 기존의 소장료와 이자를 낮추는 지급한 감조 감시 정책과 정부에서 행정부와 의회 구성에 그 공산당 외에 당파와 무당파 민주 인사들 각각 3분의 1씩 집어넣는 삼산제를 실시했다. 그러니까 감조 감시 정책은 농민 대중의 강복에 동원할 수 있게 해주고 삼산 정책은 민주화 요구하는 세력들 유인하는 정책이죠. 자, 이런 것들이 중간에 있는 중간파들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아시아 태평양 전쟁의 확대와 종전을 볼게요. 자, 요거까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세계사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일본사 할 때 얘기하고요. 다음 장 넘어가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1941년 7월에 미국이 자국 내 일본 자산의 동결 조치를 취하자 경제적으로 이제 커다란 타격을 입은 일본은 12월에 미국과 영국의 선전포고를 하고 12월 8일 진주만의 미국 주둔지에 공격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다. 자, 이와 같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은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얻고 고집 상태를 벗어났지만 일본의 버마누트 봉쇄로 물자 수송이 두절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이 인팔 작전을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버만 루트가 봉쇄되고, 버만 루트 봉쇄되니까 다시 뚫은 게 인팔 루트야.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공격하다가 잘 안 됐죠. 예. 자, 두절되고 홍콩이나 미국, 영국 쪽에부터 원조가 끊겨지자 경제 상황이 악화돼. 왜냐면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본군 점령지로 넘어갔잖아요. 자, 또한 일본의 동남아 점령으로 그 학예 지원이 끊어졌다. 자, 국민정부는 1942년에 3월에 국가 총동원법을 공표해서 국민생활 통제하는 국민당 일당 조치제를 독재 체제를 한층 강화했다. 그러니까 중일 전쟁 당시 잠시 민주화 정치를 했지만 아까 했지만 그거는 그냥 어 하나의 정치 쇼였고 이제 정쟁이 계속 가속화되니까 예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또. 자, 중앙정부의 통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 강제 차용, 징병 등은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또 미국과 영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장개석 시하의 중앙군이 항전 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항일전의 소극적인 채 공산당 지역의 봉쇄만 전념하고요. 항일전은 다른 군벌 부대에게 맡기니까 이에 대한 반발도 나타났죠.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정부의 부패로 국민정부의 자질과 사기가 저하되어 일부의 분토에도 불구하고 국민정부군은 전체적으로 패배를 거두했다. 자, 일본에 투항하는 병력이 늘어나고 국민정부군의 유격부대가 비적대와 맞짱을 지방민에게 부담이 되었다. 는 거죠. 자, 소극적인 항쟁과 통제 강화를 반발하는 중간파에는 탄압이 심해져 이들의 민심도 정부로부터 떠나갔다. 그래서 정부 안에는 장개석의 독재를 지탱해주고 있는 기관, 남이사나 시시단에 또 간등. 그래서 여기 남이사하고 시시단이 있는데 요 얘네들은 비밀 단체들이죠. 얘들 비밀 조직들인데 이제 주로 그 뭐냐면 장개석의 이제 뭐냐면 독재 체제 유지하기 위한 어떤 첩보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들 암살시키고 잡아다 이제 뭐냐면 네, 고문하고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공산당 지배 지역에도 상강작전을 불린 일본의 강력한 소탄 작전으로 1941년에 위협에 처해졌다. 일본군이 백단 대전 후에 공산당 포위 공격을 주요 목표로 삼아서 하북 지역의 전의가 말살시키고자 한데도 게다가 국민정부의 공상적 군사적 국민정부군의 군사적 경제적 공세가 겹쳐 근거진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배 지역과 지배 인구도 크게 감소되어 팔려고는 1940년 40만에서 42년에 30만 원 주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올라갔다가 여기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도 경제 위기에 닥쳤다. 자, 그래서 공산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자급자족을 이루기 위해서 군대, 기관, 학교 등 엄청난 노동 시간과 여유를 쏟아붓는 생산운동을 벌였다. 또 당내 생산과 조직을 통일하고 단결시키기 위해서 1942년부터 43년까지 거쳐서 정풍운동을 벌였다. 당내 주관주의, 파별주의를 일소한다는 명분에 세운 정풍운동을 통해 망명 등 소련 유학생파와 코민트의 영향을 배제하고 모택동의 절대적인 권위를 확립했다. 정풍운동은 신동계 관련된 내용이 자세히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일본이 패배했다. 이 내용이 있죠? 여기 뒤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신동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노구부 사건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칭 관련된 내용인데 뭐 각자 읽어보세요. 이건 그래서 이제 뭐 진안사변, 북지사변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국공합작이 설립되고 이렇게 이제 군대 명칭도 바뀌고 이렇게 있고요. 자, 공산당의 발전을 좀 보겠습니다. 중일 전쟁은 1938년에 접어들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근데 이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1945년까지 중국 국내 세 지역으로 서로 다른 통치 구역이 형성되었다. 이른바 윤왕고로서 일본군 점령 지역이죠. 주로 대도시와 그 주변의 지역이야. 그래서 일본은 정과 선을 이제 잇는 지역, 대도시와 그 철도 주변만 점령했죠. 그리고 그 면 지역, 나머지 공간 지역은 주로 이제 해방구고 대우방은 이제 국민당 지배기구, 사천성이나 그 오지진을 이제 얘기를 하죠. 자, 모태통은 일본군에게 서주를 빼앗긴 후 연안으로 철수하여 대일항전을 지구전으로 이끌어 대일항전 지구전으로 이끌어 승리할 것을 동시에 강조했다. 자, 이런 지구전은 그 등속 저 누구야 장개석도 똑같아요. 장개석이나 이제 모태통이나 지구전이 이제 뭐냐면 공통된 전략이거든요. 그 근거로 모태통은 항일 전쟁이 반봉건 반식민지 전쟁이기 때문에 소련을 비롯해서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은 장기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강대한 국토와 인민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중국 내에서 일본군의 점령 지역은 도시가 중심을 이뤘고 그 세력 범위도 이들 도시를 서로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연변으로 국한되어 정과 성으로 이어진 상태였다. 그러면 일본군은 도시를 벗어나 농촌과 산간 지역에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 자, 이거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권에서 불리하고 반대로 모택동 공산당에는 대단히 유리했다. 그것은 국민당 군대가 한 곳에 모여 있는 집단으로 군사행동을 하였으므로 항상 일본군의 공격이 포적이 되었으나 모택동 공산군은 게릴라 군대를 조직하여 지방에 분산돼 쉽게 차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공산당의 해방군은 점차 확대되어 갔으며 일본군도 이런 공산군의 세력 신장을 의식해서 소탕작전에 나서게 됐고 게릴라 전법에 시말려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그 대신에 공산군의 완강한 항일전은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됐다. 자, 이리야 1940년경 공산당 8.6군은 항일전 시작 당시 3만 명에 40만 명으로 세우고 확대돼 나갈 수 있었다. 한편 공산군의 이와 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해 국민당은 커다란 위험을 느끼게 되었고 1939년 초에 양군은 곳곳에 충돌하면서 국공합작이 와해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한남사변이라고 했죠. 신사군을 공격한 사건. 자, 1940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그 8.6 병력은 115개 연대라고 하는데 여단이에요. 예. 40만 병력을 전개해서 백단 대전은 그 하북 전역의 고통망을 마비시키고 일본군을 커다란 타격을 가면서 공산당의 위력을 내에도 가시했다. 그러나 백단 대전에서 타격을 입은 일본군도 공산당에 대한 종래의 소극적인 소탕 작전에서 이제 공산당 박멸 작전을 전환되면서
상강작전, 그러니까 모두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데 나서게 됐다. 이에 이제 공산당의 해방군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됐고 그의 하북지방에 믿어닥친 한제도 초군 목피로 그 연명한 어려운 처지가 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자, 위기를 넘긴 것은 유명한 자력갱생의 깃발 안에 병사와 군의 간부, 학생들이 모두 사람들이 생활 필수품으로 자기 손으로 만드는 일과 공산당원이 인민에게 봉사한다는 정신, 정풍운동의 전기였다. 그래서 모택동을 선두로 나서는 그 뭐냐면 나서서 그 추진한 이 생산운동과 정풍운동으로 공산당은 1942년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세력이 신장되었다. 그의 모택동의 건의는 당내뿐만 아니라 해방군의 민중 사이에서도 확대되어 항해전쟁의 지도자로 장개석에 뒤떨어지지 않는 확고한 위치를 굳히기 시작했다. 정풍운동 관련된 내용은 여기 밑에 있어요. 1942년 2월에 모택동은 삼품 정통을 했다. 삼품 정돈을 전개했다. 학풍 안에 있는 현실 유의의 주관주의, 당풍 속에는 관료주의와 분파주의, 그 다음에 문풍 속에 있는 구시대의 과거제의 팔고문 같은 형식주의를 타파하자는 거다. 그래서 그 주관주의, 그다음 관료주의와 분파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이걸 삼풍 정돈 운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본의 제2차 세계대전 참여하고 국공 분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국공 분열 과정인데, 뭐 이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이제 여기부터는 한의중 중심으로 이제 또 나갈게요. 여기까지는 뭐 각자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쭉쭉 넘어가서 몇 페이지 표시냐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1945년부터 해갖고 이제 항해전의 사항은 49년까지 내전 사항이죠. 이제 전쟁 끝나자마자 한 4년 동안 내전을 벌쳤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 이제 상식협정이라고 1945년에 해서 서로 간에 이제 싸우지 말자고 이제 뭐 협정을 맺긴 했는데 이건 그냥 그 함을 갖고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싸우는 과정을 이제 볼게요.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은데 일단은 이제 좀 개요만 살펴보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국공대전 과정을 보면요. 자, 일단 장개석에 국민당이 있었죠. 예, 국민당이 있고 이 국민당을 누가 지원해 주냐면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요. 미국이. 그리고 이제 모택동에 공산당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둘이 싸우는데 초창기 때는 국민당이 공산당을 압도했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당이 무기나 장비나 인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 때는 막 이제 공산당을 쫓아부면서 연안까지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 국민당도 이제 일본군이 점령하는 방식대로 그 공산당 근거리 공격할 때 주요 도시나 이게 뭐냐면 그거 도시와 도시와 연결 선을 공격하거든요. 그러면 공산당이 이제 뒤에 후퇴하면서 있다가 다시 이제 농촌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공격해서 국민당을 섬멸하는데 국민당은 되게 도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 지역 있잖아요. 이게 연결돼 있고 되게 이제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그 농촌 지역 물러난 공산당이 다시 정비한 다음에 도시를 이제 포위해 버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계격파될 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만주를 장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강국 그 다음에 양자를 건너서 강남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공산당이 쉽게 또 이제 이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국민당이 썩어 빠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오면 싸워보지도 않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국민당이 미국부터 받은 원조 물자 군사 장비를 또 공산당에 갖다 팔고 그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했어.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총 49년 들어가면 원래는 국민당 수가 더 많았거든요. 군대 수가. 근데 공산당이 국민당군을 다 흡수 통합하고 항복받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국민당군에 더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공산당이 국민당을 쳐부시고 중국을 1949년에 이제 통일을 하게 되죠. 예. 자, 그 과정인데요. 예. 자, 그럼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종전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국민 공산 양당은 각각 종전 후에 정권 구상을 세웠다. 국민당은 이전부터 약속한 훈정을 끝나고 현정을 실시했다고 했다. 그렇게 되려면 국민당 일당 독재를 더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당을 스스로 주도해 국민대회를 소집해
거기에 헌정 실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게 국민대가 일종의 재헌위원 정도 보시면 돼요. 방안을 마련하여 헌정기에도 그 국민당의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다음에 이에 반해 공산당은 중간파들, 각 당 각 정파를 참여한 연합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 중간파 안에는 뭐 민주동맹도 있고 중국 청년단도 있고 무당파 색들도 있고 여러 색도 있어요. 자, 그 양당은 이와 같은 전후 정권 구성에도 의견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양당의 충돌은 종전 후에 일본군 무장해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누가 할 것이냐 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군 입장일 때는 국민당군에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했고 근데 공산당은 그 지역에 이제 일본군을 무장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또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각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이제 쭉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다음 장 넘어가서 그때 이제 공산당이 그 공산군이 그 당시 이제 그 만주 확보를 했는데 큰 도움을 줬던 애들이 소련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이 참전하면서 진주하게 된 만주 확보를 위해 많은 수를 군대를 보냈다. 그래갖고 특히 이제 소련이 참전하면서 쉽게 만주를 이제 장악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쭉 넘어가서 두 번째 달력을 볼게요. 공산군은 일본군과 싸워가면서 중소도시를 접수했고 국민정부군은 미군의 수송 지원에 힘입어 주요 도시와 철도 용변을 접수했다. 이건 이제 똑같은 이제 대도시와 정과 선을 연결하는 지역을 접수한 거죠. 그리하여 국민당은 정과 선을 차지하고 공산당은 면을 차지하는 데 대치했다. 하북과 만주에서는 특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둘러싸고 국공 간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고 국민정부군이 일본군으로부터 수복한 지역이 며칠 만에 공산군에게 뺏긴 일도 있었다. 저는 일본군의 무장해제 과정에서 이와 같이 국공 양단의 대결 양상이 보이자 내전 반발이 예상됐다. 중국 안에서는 오랜 내후 외환을 끝에 다시 내전이 재발되는 걸 피하고자 하는 평화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내전 반대 여론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소련 등 열강도 내전을 우려하고 중국의 국민정부를 중심으로 통일국가를 들어서기를 기대했다. 소련은 8월 14일 중소 5호 동맹조약을 맺어 국민정부에 대한 원조를 약속하면서 내전의 부정적인 입장을 확실했고 그러나 중국 내전에 가장 우려했던 건 미국이었다. 미국은 일찍이 항일전쟁 끝나기 전부터 장개석을 지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헐리를 이제 중국에 보내서 국공내전을 간의 대립을 조정하려고 했다. 당시에 조정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2차 대전 후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를 적극적으로 막을 필요해서 둘 간의 조정 역할을 맡았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평화 여론이 끌어오르고 미소 등이 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한 건데 모 대통령은 장개석을 이제 그 세 차례 걸쳐 초청을 수락해주고 모 대통령 8월 20일 장개석의 세 차례 걸친 초청을 수락해 주은혜를 대동하고 헐리와 함께 중국에 갔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까지 40일간에 걸친 중경회담이 일어났고 이 회담에 나날 거듭한 끝에 10월 10일 날 이 10월 10일은 이제 쌍십절이죠. 신해혁명이 일어난 그래서 이제 이 협정을 맺었는데 이걸 쌍시협정이다. 정확한 이제 풀네임은 정부와 중공 대표의 해당 기호인데 요거는 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예. 그래서 이제 국공 내전기에 그래도 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쌍시협정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뒤에 이제 1946년 1월에 그 뭐냐면 정치협상회의를 이제 개최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다른 데는 나올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예. 요 자세한 내용은 사회부는 아시아사회 쌍시협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 하여튼 보면 자 쌍시협정 10월 10일 날 맺어진 걸 볼게요. 배경을 보면 국내 평화 여론 이거 아까처럼 미국과 소련의 내전 반대 입장을 했고 미국이 이제 헐리 대사를 파견해서 특사를 파견해서 중재를 해줬죠. 그래서 모 대통령이 이제 헐리 대사와 함께 장개석의 초청을 수락받고 이제 중재를 갔어요. 내용을 보면 내전을 회피하고요. 후에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 이게 정협의 기반이야. 그리고 지금도 있죠. 정치협상회의. 자,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해서 평화건국 방안과 국민대표대회 소집을 본다. 국민대표대회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재헌국회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헌법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의 독자제의 무장을 부정하면서
국민당 우위다 합의했다. 그래서 이제 정치협상회의 소집도 또 합의했죠. 그래서 당파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권을 구성하자. 이건 국민당이 양보했는데 정치협상 내용은 지금 정당하고 비슷해요. 여러 당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니까 공산당, 국민당뿐만 아니라 중간파 세력들도 이제 여기 다 모여갖고 하자라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1949년에 정학 소집을 할 때는 이때는 국민당을 배제하고 이제 중간파하고 그 당시 공산당 간의 어떤 연합 형태로 됐지만 하여튼 초창기 때는 국민당, 중간파, 공산당 이렇게 해서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이제 어, 합의를 봤죠.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좀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시협정 이후에도 계속 이제 뭐냐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고 그래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정치협상회의를 볼게요. 앞에서 이제 이제 뭐냐 쌍시협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셜의 조정하는 이제 그 개최한 게 정치협상회의거든요. 예. 자, 그 내용을 보면 요게 이제 그 사려보는 사려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 내용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결정 내용을 보면 화평 건국 강령. 그래서 평화, 민주, 단결의 건국 원칙을 내세웠고 인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요. 헌법 초안을 마련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 초안 심의회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 5헌법 초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보고 수정을 하기도 했고요. 정부 조직안 보면 국민당, 공산당 대표도 있지만 여기 보면 제3의 세력, 중간파 세력도 있어. 민주동맹이라든지 뭐 무당파 세력들이 40명 구성된 국민정부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관을 설치하고 국민대표는 일종의 이제 뭐냐면 헌법을 만들 수 있는 재헌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대표에다가 각 당파의 대표, 만주와 대만지역 그러니까 공산당, 국민당 외에도 여러 당파들이 집어넣는 거죠. 국민대표는 이제 그 있고 1936년에 국민대회를 열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국민대표를에다가 또 각 정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 국민대회는 일종의 뭐랄까요? 재헌의회 정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헌법 초안 제정을 담당했고 군사 문제 안에서는 군대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러니까 국민당군이나 공산당군을 다 뭐냐면 국가에 귀속한 이게 무슨 말이냐? 국민당이나 공산당이나 군대가 당에 예속돼 있어요. 국가에 예속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모든 현대 국가에서도 대부분 정상 국가에서는 그 국가가 밑에 군대를 두지 당 밑에 군대를 두지 않잖아요. 근데 국민당이나 공산당은 다 당군이야. 국가의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중국 공산당이나 뭐 북한 노동당 다 뭐냐면 다 당군이잖아. 국가 군대가 아니야, 애들은. 그걸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고 다 국가 당, 군과 민을 좀 구분하자. 왜 당이 군대를 이끌냐? 국가가 이렇게 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합의를 봤는데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죠. 결국에는 뭐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이제 뭐 했지만 곧바로 뭐냐면 그 싸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결정들이 정치협상에서 결정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뭐냐면 지켜지지 않죠. 결국에 국민당 내부의 반발과 또 이제 국민당의 합의를 무시하고 공산당을 공격하고 만주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국권과의 또 무력 제기를 하고 결국 내전을 펼쳤고요. 초창기 때는 이제 병력과 장비가 등에서 국민당이 우세했지만 점차 공산당이 우세해지기 시작하고 국민당은 이제 대도시와 철도를 장악했지만 공산당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도시를 버리고 농촌을 장악하죠. 농촌을 통해서 도시를 이제 포위하는 그런 형태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점점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점점 이제 차이가 이제 좁혀지는 이제 모습들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 국민당이 패배하고 공산당이 정권에 이동하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국부천대라고요. 네, 국부천대. 예. 그래서 국부천대를 당행해서 공산당은 지금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당은 지금 대만에 가 있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쌍시협정의 주 내용인데 잠깐만요. 이게 왜 또 안 되나? 자, 요거 하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1번입니다. 세 번째 인증번호 91번이에요.
자, 양측의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내전을 피하고 정치 협상을 열어서 평화 건국 방안과 국민대의 소집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원칙적인 걸 한정되었다. 자, 국민당의 지도적 위치를 인정하고 공산당이 독자적인 무장을 부정하는 등 국민당의 우위를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 쌍시협정 관련된 내용이요. 반면 일단 각 당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치 협상회의를 열어서 1946년 1월달에 열었죠. 당파 간의 합의를 또 새로운 정권 구상을 하기도 한 점에서 국민당의 양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 해방구의 군대와 공산정권의 지휘 문제와 헌법 제정 등 구체적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어려웠다. 어쨌든 10월 10일 날 쌍시협정이 맺어지자 평화의 열렬히 희망했던 여론은 내전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봐 이를 환영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내용이 경제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 이거 강조를 했는데 굳이 여기까지 나올까 생각해서 그냥 건너뛸게요. 다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통화 합 버페가 상당히 남발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리들의 부정부패도 있었고 뭐 등등 있는데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예, 쫙 넘어가서 그 다음에 넘어서 이제 공산당 정책을 좀 볼게요. 자, 공산당은 내전 기간 동안, 내전이 아니라 그 항일 전쟁 기간 동안은 그 감조 감시 정책을 이제 실시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내전 기간 넘어가면서 이런 정책들이 몰려 넘어가면 예전처럼 토지를 몰수해서 나눠주는 정책으로 또 바뀌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왜 했냐? 왜냐면 인민들의 지지를 끌어들이고 왜냐면 지주는 소수인데 반해서 소작인들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농촌을 장악하려면 이제 전에 했던 이 감조감시 정책을 좀 뭐냐면 이제 조금씩 감조감시 정책에서 토지를 이렇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게 되죠. 뭐 이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공산당은 2차 국공합작을 하면서 과거 소비에트 정부를 국민정부의 예속에는 지방정부, 병구로 격화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에트 지역의 토지혁명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중시했다. 실질적인 지주 외에는 지주의 존재를 인정해 이거는 이제 뭐냐 항일 전쟁 기간 동안이에요. 지주의 존재를 인정해 소작로와 고리대의 이윤을 낮추는 감조 감시 정책을 완화했다. 감조 감시 정도만으로 농민의 환영을 받아 농민의 항일전을 동원하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자, 공산당은 종전에 새로 얻게 된 농촌지역 해방구에서 감조감시 정책을 채택하는 한편 그 친일적인 지주, 악질지주 토지를 몰수하고 처형하는 청산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내전에 대비해서 생산운동을 전개해 농업 발전, 농민생활 개선, 군대 보급 확보를 동원했다. 1946년 5월 4일 날 천상 감조 및 토지 문제가 가는 지시, 오사 지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서 당시 각 해방구에서 농민들이 각각 각색으로 토지혁명을 전개하고 있는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제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이 감조감시 정책은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중소지주들은 보호해주면서 이제 지대만 낮추는 거잖아. 친일적 악질 지정만 차단하고. 그런데 이제 이 오사 지시는 좀 상당히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토지 소유제 농민적 토지 소유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감조 감시 정책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는 그런 기미가 보이거든요. 그 오사지시 내용을 볼게요. 자, 1946년 5월 4일 공포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토지 문제에 관한 지시인데 항일전쟁기 때 해방구에서 토지 정책을 바꿔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하는 토지 개혁 방안을 했다. 그러니까 지주 토지 소유제는 이제 지주의 토지 소유를 인정해주고 거기에 감조 감식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농민적 토지 소유제는 바꿔갔다는 얘기죠. 토지 개혁의 이제 투쟁의 중점은 극악한 대지주에 대한 청산 투쟁이었고 토지 몰수는 친일파 안락한 악랄한 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만 하였고 분홍의 토지 재산은 원칙적으로 손대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분홍의 토지 재산은 손대지 않은 가운데 나머지 지주는 이제 뭐냐면 하는데 이게 뭐 다 근데 이런 거는 그 악랄한 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갖다 붙이면 이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소 지주도 뺏으려면 그 요거 갖다 붙여갖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 분홍형 지주는 아닌데 자작농 정도는 자작농. 그래서 지주의 토지를 뺐고 자작농의 토지 소유는 인정해줬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종전에 감조 감시 정책에서는 나름대로 중소지주나 뭐 이런 것들 대지주나 친일파를 했지만 오사지시 때는 이제 중소지주보다는
분홍만 이제 대상은 토지소유권만 있고 중소지주나 뭐 하여튼 지주들은 갖다 붙여가지고 뭐냐면 다 뺏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감조감시 정책부터 1947년 중국 토지법 대강은 첫째 토지개혁이 나가는 가독일 성격 토지개혁의 문건이다. 그래서 여기는 지주들의 토지 소유권 인정해주고 감족 감식을 내고 여기는 이제 분홍들만 있고 지주는 이제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해서 다 뺏어가지고 이제 하고 중국 토지 그 법대강은 아예 이제 뭐냐면 토지를 몰수해서 평균으로 딱 나눠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국 토지법이라는 거는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해방구에서만 했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뭐냐면 전국적인 차원에서 했던 게 중국 토지법이야. 이거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바꿔가면서 했다. 그래서 중간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사 지시 같은 걸 통해서 뭐냐면 가도기적인 모습들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체질적인 지주나 악질 지주. 그러니까 여기 악질 지주라고 하는데 이 체질적 지주도 그래. 이거 되게 주관이에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주의 땅을 그냥 갖다 뭐냐면 몰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악질 지주가 뭐다 보시면 인민재판이 그냥 악질 지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악질 지주에 대한 토지 몰수와 재분배를 규정함으로써 농민들의 토지혁명에 참여를 촉진했고 뭐해서 오사지시를 얘기하는 거죠. 한편 토지혁명이 지나치게 급진해 모든 지주의 토지를 몰수 분배한 조건을 나가지 못했다는 걸 건지하는데 요때 이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거는 이거 분홍이야 분홍. 그리고 좀 규모가 작은 중소지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지주는 이제 지주의 토지의 상당수가 이제 빠져가면서 분홍이나 조금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중소지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해주는 이렇게 오사시시에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주 토지를 뭐냐면 뺏어가지고 나눠주면서도 얘네들의 토지는 또 뭐 보호를 해주는 그런 건데 앞에 있는 감조감시 정책보다는 더 뭐냐면 진전된 거죠. 요거는 아예 그 지대만 낮추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자, 그래서 내전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공산당의 토지 문제에 대한 방침이 경작자에게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원칙으로 입각해 전면적인 토지혁명이 전환되자 농민은 새로 얻은 자신의 땅을 이제 지키기 위해 공산당을 지지해 적극 내전에 참여했다.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 오사시시 동에서 이제 중국 토지법 대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제 해방군 안에서는 이제 토지를 몰수해갖고 이제 분배를 해주는 방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있고 이걸 전국화 시킨 것이 이제 전국 토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통치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감조 감시 정책, 그다음에 어 그 대지주나 뭐 악지주 같은 지주들 땅을 뺏어 갖고 나눠주는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안전히 이제 토지 개혁을 해 갖고 나눠주는 방식 등등 해가지고 이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농촌에서 농민들의 동원과 지지를 얻게 됐고 이런 것들이 공산당의 승리를 가능했던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정치 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1946년 1월 10일 마샬의 조정 아래 쌍지협정에 구정되었던 정치협상회의가 열리고 국공 간의 정전협정이 성립되었다. 정치협상회의는 국민당 8명, 뭐 공산당 7명, 그 다음에 민주동맹과 그 다음에 청년당파, 그러니까 중국 청년당 5명, 무당파 9명인데 이거 다 중간파 애들이요. 예. 그래갖고 이게 왜 자, 그 도합 38명이 참가했다. 자, 이에서 합평 건국 강령, 헌법 초안, 정부 조직안, 그다음 국민 대의안, 군사 문제안 등이 이제 채택되고 1월 3일 30일 날 폐막되었다. 그 합평 건국 강령은 그 당시 이제 평화와 민주, 단결을 건국 원칙으로 하고 인민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헌법 초안에서는 헌법 초안 심의위원회를 두고 국민당이 항일전 이전에 작성한 5헌법 초안을 수정하기도 했다. 그랬겠죠. 그다음에 정부 조직안에서는 헌정이 실시되기 전에 국민당 20명, 공산당 10명, 민주동맹 4명, 무당파 6명을 도합 40명으로 구성된 국민정부위원회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기도 했고 국민대안에서는 이제 재헌이와 관련된 내용인데 1936년 국민당이 설치한 1200명 국민대표에다가 각 당파의 대표와 만주, 대만 지역 대표 850명을 증원해 2050명을 하고 여기에 헌법 제정을 맡기도 했다. 자, 군사 문제 안에 군대를 그
군대를 국가를 기속시키고 군과 당, 그다음에 군과 민을 구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협상에서 장래 국가 대권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한편으로 양당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정정談판도 이뤄졌는데, 국민정부의 장군과 공산당의 주울레, 마샬이 구성된 3인위원회의 협의에 따라서 1월 10일 정정명령이 내려져 전투를 중지하고 정전을 시작하기 위한 조정 집행부를 북평에 두기로 했다. 북평은 오늘날 북경을 얘기하죠. 그 당시에는 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북평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조정집행부는 국민정부, 공산당, 미국 각각의 세계 대표 3인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3인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명령을 국민정부 주석이 군사조정집행부로 경유해 발표하기도 했다. 정정명령 13일에 발효되고 14일날 부평 조정집행부가 업무가 시작됐다. 마샬 등 3인위원회는 2호대 군대정비와 공산군의 국민정부 편입에 관한 기본 방안을 합의해 양당 군대가 단계별 일정 비율로 감축하기도 했다. 정치협상회의와 정정의 결정에 따라 공산당은 평화와 민주건설의 새로운 단계에 접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장개석도 그 정치협상의 결과를 존중했다 언명에 잠시나마 평화가 가능한 또 보였다. 그렇지만 이제 그 후 곧바로 또 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각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당 안에서 반발 받고 결국에 이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달라고 볼게요. 자, 항일 전쟁이 끝날 때 이제 중국의 군대는 국민정부군이 430만 명, 공산군이 정규군에서 민병까지 합치면 220명, 그 91만이 220만 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산군보다 국민정부군이 많죠. 예. 그래서 국민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비와 보급품도 우수했던 반면에 공산군은 일본군에 빼앗은 구식 장비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국민정부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와 주요 지역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개석이 이제 군사적으로 승부를 가리고자 할 경우에는 그 이와 같이 그 뭐냐면 포면적 우열 관계에 있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미소 냉정 체제의 형성이라는 그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기이하게 했다. 이렇게 했죠. 예. 자, 여기 보면 실제 이제 뭐냐면 1946년 7월 내전에 이제 전면화해 국민정부 수십만의 병력을 동원해 공산당 지배 지역을 공격했을 때 초기의 정황 국민정부에 유리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전 상황이 쭉 나오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공산군은 국민정부의 주요 도시와 철도를 장악하면서 세력을 지나치게 확장시키도 국민정부가 정면을 대결하지 않고 퇴각하면서 소규모 군대만 공격할 유격전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다 이제 도시를 지켜나는 걸 보고 나서 대규모 반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산군은 대규모 반격을 개시했고 동북이나 하북, 중원, 상동, 서북의 국민정부군은 대도시 방어를 묶어 있어 전투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양측이 이제 1948년 뒤바뀌어서 점점 이제 공산군의 승리가 겉되면서 해방과 늘어나고 병력의 차이도 줄어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전에서 가장 큰 싸움에서 이제 3대 정제 3 싸움이었던 3대 전쟁이 치러지고 공산당이 차례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표의 동북 야전군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방 요신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가오는 금주나 잠춘을 점령했고 그래서 만주 전역을 했고요. 12월 때는 등소평 등이 중원 하동 야전군이 해외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동북 하전 양주 그 동북이나 하북 야전군이 평진 전투에 승리해서 청진과 부평을 점령했다. 자, 이렇게 공산군이 반격에 승리를 거둔 것은 국민정부가 내전 중에 급속도로 민심을 잃어 가고 있는 반면에 공산당은 농촌의 토지개혁으로 강범위하게 농민을 동원할 수 있었다. 토지개혁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오사지시를 통해서 그 대지주나 이런 애들을 이제 친일지주니 뭐 악질지주니 하면서 다 뺏고 나눠주고 다만 이제 분홍이나 중소지주 토지만 좀 인정해주고 게다가 토지법 대강을 공표해서 아예 토지를 다 몰수해서 나눠줘 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농민군들이 이제 농민을 동원하기 상당히 편했던 이유죠. 자, 국민정부군은 이와 때 같이 패배를 거듭하자 정부 안에서는 하이론이 대두해 장개석의 하야 요구가 나왔다. 장개석은 공군과 국고의 일부를 대만으로 이제 옮겨서
후방 기질 공고의 한편 주요 지방의 방어 책임자를 임명한 뒤 1949년 1월에 하야했고 부총독인 이종인이 총독직을 대행하면서 하야를 진행시켰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듣지는 않죠. 결국에 양자강을 넘어서 이제 진군하고 주요 도시들에 함락을 하고요. 그다음 결국에는 국민정부가 이제 성도 수도 옮겼다가 거기에서 철수해서 대만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중국 대륙은 완전히 뭐냐면 공산당 지배하에 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앞에서 이거는 북부청대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당이 대만으로 간 사건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 정치협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이제 읽어보기도 하고요. 이때 이제 정치협상회의는 앞에서 정치협상회의와 달리 그 뭐냐면 국민당을 배제하고 이제 중간파하고 공산당이 합작한 회의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정치협상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정업 관련된 내용이 기출에 나왔죠. 이 부분이. 예.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항일 그 운동할 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기출 나왔던 부분.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신동계나 이제 한희준이나 이런 데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심화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했거든요. 기출문제 분석에다가요. 그걸 한번 이제 또 읽고 여기 정치협상에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잠깐 여기 볼게요. 제가 이 기출문제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몇 페이지야? 어, 13.0에서 1000페이지에 있는데요. 1000페이지. 자, 여기 이제 보면 앞에 제가 이제 할 때 잠깐 이 국민당 정부하고 일본 간에 그 허파 외교가 있었다고 했죠. 그 부분을부터 이제 쭉 볼게요. 자, 1933년 9월에 일본에서 상대적 온건파였던 시토타 국기가 그 당시 외상으로 침입했다. 시토타는 그 시토타죠. 이게 시토타보다 이거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자, 하여튼 시도타는 중국에 대해서 친선을 포방했다. 그래서 서양 각국에 대해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화 외교를 내걸면서 만주사변 이후에 국제연맹 탈출로 인해 끊어진 외교 관계를 복원하려고 했다. 그가 외상에 있는 동안 1936년 11월 수원성 사건 전까지 3년 동안 어, 중국과 일본 간 사이가 큰 전투가 없었다.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합평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사이에 남경 정부도 안내 양해 정책 이래 일본과 타협을 통해 관계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했다. 1935년 5월에 종전의 공사급에 머물렀던 외교관도 대사급으로 격상을 했고요. 남경 정부는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항일 분위기를 잠재워 일본과 친선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1935년 6월에 동문 동복 방교령을 반포했다. 자, 동무 방고령 그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강자 중국사에 있고요. 그다음 삼천리 있어요. 예. 여기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기본서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가끔마다 중국 근현대사 문제는 좀 되게 어렵게 낸 문제들이 많아.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되게 어렵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서 읽어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 논문이나 심화서적인 문제에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나오면 그냥 가감 포기하는 게 나아요. 그냥 어차피 이런 문제들은 진짜 거기에 관심 없는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제형은 못 풀어요. 그냥 그 푼다고 해서 맞춘 그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확실히 알아둬야 되겠죠. 왜냐면 이제 기출 주제니까 남들 다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보면 동몽방고용을 이제 반포했다. 동몽방고는 이웃나라 일본과 가까이 지낸다는 의미다. 예. 이 법은 국민정부가 우방에 대한 배척, 일본에 대한 악감정을 조장한 언론활동, 단체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명목상 우방인, 그러니까 여기 그 지문에 보면 우방이라고 이제 그래서 12구 운동 때 이제 학생들이 담화할 때 막 우방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때 국민당 정부가 일본에 우방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쓴 거예요. 우방인 일본에 대한 배척 금지지만 실제 중국 내부의 항일 운동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항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여 실제 한자를 이렇게 쓴 거야. 복자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나 뭐 이게 저기 뉴스나 이런 걸 보면 어 이렇게 있잖아. 뭐 좀 비속어나 이런 것도 이렇게 쓰잖아. 이것도 맞아. 여기 일자인데 이걸 쓰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한자만 쓰게 하여튼 이런 복자를 포기했다. 자, 그래서 이 동목방고령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동료 방공이 이제 그 발표 이후에 일본을 환영했다. 일본 대사였던 아리우시 아키다는 중국이 일본의 공명정대한 요구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 기쁘기 한량없다면서 중국 측 마땅히 이번에 발표한 동맹 방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일 풍조를 금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 자, 반면 중국 공산당, 반장 군벌, 민중들은 반발하여 이 법령 그 발표를 매국적인 정책을 비판했다. 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과 중국의 중앙정부는 전면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북 지역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중국에는 현지 일본군이나 필리핀 정무위원회 같은 지방 정부들에서 자체적 해결은 현지 해결 방식을 채택했다. 이게 말은 뭐냐면 일본이나 중국이 중앙정부가 아니라 예, 일본군 그 당시 이제 강동군이죠. 강동군이나 저 지방정부 지역 군부에서 그냥 알아서 해결해라. 그래야지 여기를 이게 현지 해결 방식인데 중앙 정부가 하고 일본 정부가 국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앞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좀 보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동박목 장치정보하고 또 기찰정무위원회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요. 예, 요 정도 하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기출문제 분석에서 적어놨으니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중화민국의 철수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요걸 좀 따로 이제 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요게 예전에 정역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고 했기 때문에 어, 좀 따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이걸 줄여서 정협이라고 하는데 정협은 이제 그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정협을 개최했는데 이때 이제 앞에서 나온 이제 정협, 그러니까 국민당을 낀 정협이 아니라 국민당을 배제한 새로운 이제 정치협상회의를 이제 개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정치협상 개최 내용을 보면 부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 단체, 인민해방군, 각 지구, 각 민족 하교 대표 등이 이 인민정치협상의 전체에 참여해서 개최를 했고요. 자, 정역의 공동강령 이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국가며 노동계급의 지도를 시행하고 노동자, 농민, 연맹에 기초를 하면서 각 민주계급과 국내 각 민족을 단결시키기 위해 인민민주 독재에 대한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있고요.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료잡을 모수하고 인민이 국가를 소유하게 하며 점차적으로 반봉건적인 토지 소유자. 이때 봉건은 요 의미죠. 자, 소유제를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변화시키고 노동자, 농민, 소자본가 계급, 민족 자산 계급의 경제적 이익과 그 사회주의에서 보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곧바로 사회주의에서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적 요소를 결합시켜서 이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요소도 있고 사회주의적 요소도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해 주는 거지. 소유권.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봉건 세력이나 친일파들이나 관료자분들은 배제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에서 이제 또 볼 수 있는 게 이제 농민적 토지 소유제라는 게 있어요. 농민적 토지 소유가 뭐냐? 자, 이거 보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적 소유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농민적 토지 소유제는 토지를 이제 뭐냐면 농민들이 갖죠. 경작 유전의 원칙에 따라. 근데 농민들이 주어진 거는 말이 소유제라고 하지만 경작권이에요. 네, 경작권이고 실제로 이 토지를 매매, 양도, 상속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농민은 다만 경작권만 주어진 거야. 이걸 농민적 토지 소유제라고 표현한 거야. 네, 농민적 토지 소유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자본주의 요소와 사회주의 요소도 이제 플러스 시킨 거죠. 그래서 이 정역 공동강령에서는 곧바로 사회주의를 실시했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가도기 단계로서 이제 뭐냐면 이걸 신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가도기 단계로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요소를 그 플러스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이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뒤에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을 공표했냐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을 이제 공표했어요. 이것도 예전에 명칭 쓰라고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죠. 17년에. 자, 그러면 이 정역 강령은 어떤 역할을 했냐?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헌법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정역의 결정 내용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자, 중화인민정치협상회, 그 정협의 조직법을 제정하고요.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정부의 조직법을 제정하고 정역의 전국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위원회 선거,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와 국기시장을 정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가 뭐예요? 오성홍기죠, 오성홍기. 정전에 이제 대만은 청청백일기고 여기는 오성홍기야. 오성홍기 그리기 편하죠. 5개 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성홍기라고 있는데 요 큰 별은 뭐냐면 이제 중국 공산당이야. 중국 공산당을 의미하고 네 개 이제 별은 뭐냐면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소부르주아, 그 다음에 민족부르주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 부르주아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요 처음부터 사회주의 실시한 건 아니다. 사회주의와 그 당시 자본주의를 플러스시키는 그런 것들의 가도기적인 어떤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야, 중화인민국에서도 소재지를 결정했다. 요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북경이죠. 북경. 그 예전에는 이제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북평이라고 했다가 이름이 북경으로 바뀌어요. 이거 세계 대다수의 이제 국가 같은 연호를 채택했다. 이거는 서력을 채택했다는 거, 서력. 자, 국가지향은 이제 근데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 너무 가도기적인 신민주의 사회 체제를 이제 지향했다. 그러니까 국번호 사회주의 체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생산량이 올라간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에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물론 이제 이 기간이 상당히 처음에는 상당히 길게 잡았어요. 근데 뒤에 있지만 국번호 이 체제가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뭐 중소 간의 갈등이라든지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갖고 곧바로 이제 좀 있다가 사회주의 체제 6.25 전쟁 끝나자마자 그렇게 넘어가는데 하여튼 초창기 때는 그런 거예요. 초창기 때. 그래서 이 신민주의라는 용어는 그 공상 누가 제창했냐면 이게 모택동이 얘기한 거야. 이거는 모택동이 그때 한일항쟁 시기 때 그 중간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제창한 게 이게 신민주의라는 용어거든요. 뭐 하여튼 이렇고 그러면 이게 뭐냐? 정치적으로 보면 노동자 농민의 연맹을 기초해서 각 민주계급과 각 국내 각 민족에 단결시키는 인민 독재 국가였다. 경제적으로는 봉건이나 반봉건 토지 소유지를 농민적 토지 소유지로 변화시키고 요때 토지 소유지는 경작권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각 계층의 경제 이익과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신민주의적 인민경제를 발전시켜 농업국에서 공업 변형시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자본주의와 해서 사회주의 넘은 가도기적 요소가 이제 이렇게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거는 앞에 이제 해방구에서 그 뭐냐 토지개혁법 대강을 공표해갖고 해방구에서 이미 이제 실시했던 거야. 근데 이걸 전국적인 자원에서 이제 확대시킨 것이 1950년에 공표했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이야.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 요 관련된 내용은 사회부는 아시아사에도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지향했던 농촌혁명과 토지개혁의 방향을 반영했다. 목적을 보면 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적 토지 소유제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체제를 건설하자. 방법은 뭐냐면 지주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해서 지주를 포함한 분농, 중농, 빈농에게 동이나 모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오사지시 있죠. 오사지시보다 또 한 단계 나갔다. 오사지시는 아까 대지주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예요? 친일분자, 어, 악량한 이제 지주 이렇게 해놓고 어, 다 몰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소지주들이나 뭐 분홍들의 소유권만 인정해주는 그런 거죠. 얘네들 뺏어가지고 이제 그 토지 분별해주고. 근데 이제 아예 이제 뭐냐면 요거는
대지준, 주소지 이거 다 하고 다 이제 뭐냐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분하는 방식을 택했고 향후로 이루어진 항으로 이루어진 행정촌을 단위로 토지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상공업 부분에 대해서는 침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상공업 관련된 토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것들이나 그 주변에 땅들 있죠.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상점 같은 거 만들 때 토지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야. 예. 한계를 보면 농민적 소리 농민적 소유지나 토지 공분이 중국 농촌과 농업 문제 해결하지 못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토지 개혁 이후에 분배된 1인당 경제 면적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단 농업화로 이제 해서 아예 이제 경작권을 다 뺏고 인민공사에서 이제 하도 한 거죠. 경작권을 다 뺏고 인민공사를 통해서 이제 그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농민들이 노동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농업 노동자로서. 자기 이제 토지는 다 이제 경작 뺏기고. 그런데 이런 그 방식이 처음엔 경제권을 줬다가 집단화시켜서 이제 하는 방식이 중국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북한도 그렇고 소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경제권 준다고 하죠. 토지 준다고 해놓고는 분배시켜 놓고 나중엔 집단화시켜 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의 종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이 관련된 내용이 나왔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또 물어볼 수 있어. 이건 명칭만 물어봤잖아. 예. 그래갖고 있고 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 요거 한 두세 문제 적어놨거든요. 예, 만들어냈으니까 요거 보면서 이제 풀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내용을 읽어볼게요. 예. 여기에는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동계 관련된 내용이 그렇게 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고 동계보다는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한의종 위주로 이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 자, 내전이 진행 중이었던 1948년 5월 공산당은 민주당파와 사회단체, 유명인들 인사들에게 새로운 정치협상회를 소집해 인민대표대회와 민주연합정부에 대한 더 위논하고자 했다. 자, 민주당파 인사들이 이에 동조해 해방구로 모여서 중국 공산당 중앙회 대표와 함께 신정치협상회의 준비회의 성립과 임무에 대한 협의했다. 그래야 이제 공산당, 민주당파, 민간단체, 무당파의 민주인사 등이 1949년 신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신이라고 붙인 거는 이 앞에 이제 국민당을 뺐기 때문에 여기 신을 붙인 거예요. 자,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건립과 인시어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자, 공산당 승리가 이제 확실해지자 중화전국 총공회, 중화전국 민주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 중화전국 뭐 분연연합회 등등등 해갖고 여러 민간단체가 성립됐고 늘어난 해방구 각지에는 인민대표회의가 소집되어 행정기구가 성립되자 민주당파 인물이 참여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한 거고요. 자, 공산당은 1949년 3월 승리 후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활동 중심을 항촌에서 도시로 옮기고 농업국가로부터 공업국가에 전환할 것을 결정한 후에 당의 중앙기구를 이제 북평으로 옮겼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수가 되면서 북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1949년 6월에 부평에서 공산당과 민주당파, 그다음 민간단체, 소수민족과 하교 대표 등 134명이 모인 신정치협상회의 준비를 열었다. 여기에서 신정치협상회의 조직 조례가 통과되어 모택동을 중심이 되는 상무위원회가 실무를 맡게 되었다. 9월에 소집된 두 번째 준비위원회에서 회의 명칭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로 했다. 이 약칭 정혁이라고 하죠. 그리하여 1949년 9월 21일부터 30일까지 부평에서 공산당, 민주당파, 뭐 민간단체 등등등등 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저녁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자, 여기에서 임시협법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 그다음 정부 조직법을 제정하고 수도를 북평으로 정하고 수도 명칭을 이제 수도 경자를 붙여 북경을 개명했고 국기를 오송홍기로 정한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이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렇게 있어요. 예. 자, 거기에 이제 보면 중국 인민정치협상 공동강령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1949년 9월 북평의 인민정치 형성회에서 채택된 공동강령은 1954년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임시헌법의 역할을 했다. 여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신민주주의 또 인민민주주의 이런 개념들은 이제 모택동이 항일전 때 이제 제시했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경제 구조는 국영경제, 협동조합경제, 농민 및 수급자의 개인경제, 사적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국가 자본주의 경제 5개 종류 요소로 된다고 했다. 기타 관료 자본, 몰수된 몰수와 국유화,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와 국제 평화 옹호 등이 규정되었다. 사회주의 건설을 확실히 명기하여서 1954년 헌법에 비해 사회주의에 대한 전혀 전망이 내세우지 않았다. 그래서 야, 이때까지만 해도 신민주주의 이론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것을 같이 하는 그런 체제였어요. 완전히 사회주의 넘어가는. 근데 이제 6.25전 한국전쟁 이후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계획경제 도입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주의에 이제 매진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1949년 10월 1일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제1차 회의를 열고 인민정부의 주석, 부주석 위원들을 취임을 위임대 취임을 선포했다. 주율래가 인민정부 정무원의 총리 겸 외교부장으로 임명되고 인민혁명군사위원회 주석, 모태동,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주석, 이거 등등 해갖고 이제 있고, 또 전 세계 항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인민정부를 유일한 합법정부 인정의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했다. 물론 이제 그 당시 서구를 비롯한 이제 뭐냐면 그 나라들은 처음에 인정 안 했죠. 네, 처음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대만이든 이제 뭐 중공이든 하나의 중국을 내세웠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외교관계 승인하면 다른 쪽은 이제 외교관계를 포기하고 그런 것들이죠. 예,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날 오후 천안문에 수많은 궁중이 모인 가운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선포됐다. 어, 그래서 이 10월 1일 정도에 건국절이라고 하거든요, 얘들은 건국절. 자, 그래서 있고 장개석이 후방 기조를 삼은 대만은 청일전쟁의 장개석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좀 나중에 읽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중국 공산당 승리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페이지요. 719페이지 펴보세요. 자, 중국 공산주의와 모택동 민족주의 사상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공동강령을 공표했죠. 국가조직은 이제 여기 보면, 공동강령을 보면, 국가선거를 인민민주주의, 신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노동자 계급을 지도자로 한다. 네, 노동동맹을 기초로 해서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그 관료자본주의에 반대한다. 이렇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 이와 함께 모택동 주석, 뭐 주덕, 유속이, 고강, 국민대표회의의 송경영은 이제 소문에 이제 뭐냐면 부인이죠. 등등 해가지고 중앙정부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기구를 볼게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1954년에 이제 신헌법을, 그러니까 신헌법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정역 공동강령이 일종의 헌법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이거 보면 1954년에 채택된 신헌법에 의하면 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지도하면서 노농동맹을 기반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토야타 국가로 이제 분명히 했다. 이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의 최고 기관은 전국 인민대표돼요. 이거는 국회 역할이에요. 네, 국회. 그래서 국회가 있고 당 대표자 회의가 또 있어요. 이게 또 그러니까 전국 인민대표가 있고 이거 줄여서 이제 전인대라고 하거든요. 예, 전인대가 입법기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국가주석이나 부주석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그 있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회 추천위에서 공무원의 총리와 강요를 임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전인대가 이제 폐해 중에 80명 구성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그 직무를 그 일부를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요건 국가조직이야. 예, 전국 인민대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뽑혀서 상무위원회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공산당이 중요하죠. 공산당. 왜냐하면 중국은 당, 정부, 군이 뭐냐면 공산당이 다 장악하는 거야. 네. 그래서 공산당에 이제 보면 공산당에서 이제 뭐냐 전국 대표대회를 열어요. 이건 전인되고 당 대표대회는 또 달라요.
네, 당 대표대회를 열어가지고 전체 당 대표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중앙위원회를 뽑죠. 그리고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보면 그 상무위원 그 거기 안에 중앙위원 200명, 뭐 예비위원 100명 해갖고 300명으로 구성됐어요. 중앙위원회는. 그리고 거기에서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뽑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국가가 정책이 모두 결정된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9명 뽑을 때도 있는데 보통 7명을 뽑거든요. 그래서 1위부터 해서 2, 3인데 넘버 1위 얘가 이제 1순위가 이제 뭐냐면 당 총석을 맡고 그다음에 정부 주석도 맡죠. 여기에서 이제 통과되면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주석 선출하고요. 그냥 군이 이제 당에 예속돼 있죠. 그러니까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게 돼요.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 최고 책임자는 국가 주석이고 전인대에서 선출된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며 군의 통수권을 장악고 최고 국무회의를 수집할 수 있으며 국무원 총리를 직명해서 전인대 인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인민대표 대회가 있지만 요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허수아비고 실제는 중국 공산당의 당 대표자 그 회의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 당 대표자 전체 회의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그 중앙 위원회를 뽑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상무위원회를 뽑는다. 7명의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결정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11기 뭐 3중 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전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차 공산당 전체 회의에서 세 번째 그 뽑힌 중앙위원회 세 번째 회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제 중국 공산당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대만 관련된 내용인데 대만은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하는데 모르죠. 요즘에 하도 뭐 지금 중국이 시진핑이 대만 친다 뭐 하니까 한번 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